자, 29번째 강좌죠. 수필문학입니다. 이 수필문학은 이제 시가 감정에 응축된 표현이라고 하면은 수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미셀러니에 해당이 되는 경수필이 이제 주로 이제 감정과 정서의 산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느낀 감정, 정서,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냥 산문으로 써였으니까 이것을 더 이제 시하고 연관을 시킨다면은요, 시의 산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수필은 좀 더 쉽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논설문에 이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제 중수필은 이제 에세이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에세이 하는데 이건 중수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견해, 이런 주장, 관점, 그 다음에 논점, 요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타난, 주로 이제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중수필은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대부분 나오면 이제 경수필이기 때문에, 이 경수필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선 어떤 대상이냐,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것이냐. 왜냐면 무엇을 보고 썼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양하시의 그 실록예찬 같은 것은 실록을 보고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구자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유명한 것들도 있죠. 이제 어떤, 길을 보고 쓴 것도 있고요. 로드 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또 개혁목의 구두도 있죠. 구두를 보고 이제 쓴.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서 어떤 정서로 썼느냐. 그러니까 필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떤 것이냐, 그리움이냐, 감사, 사랑이냐, 아니면은 경고냐, 아니면 또 그것을 보고 무엇을 뭐 또 익힐 점을 배웠다든지, 그럼 익힌 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산문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독해하는 방법은 먼저 대상을 잡아야 되죠. 그 대상을 잡은 다음에 대상을 갖다가 어떤 정서로 표현을 하는지 이것을 잡으면 그냥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한 그것을 갖다 산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 설명을 더 봤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예제 문제를 보면서 보죠. 옛날 이제 슬견서를 갖다 이제 이 예제 문제 이런 현대말로 이제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내게 말했다.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네. 불쌍해서 너무 아팠는데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이네. 그러니까 일단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이 대상인데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살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여기서 잡혔습니다. 대상은 뭔가 대해서 이제 죽이는 거, 살생, 죽임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했다.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화로 옆에서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네. 그래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는데, 이 사람은 그 몸에 있는 이를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이제 이도 이제 거의 멸종 상태 이제 이런 그 동물이죠. 곤충이죠.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는 하찮은 존재 아닌가? 큰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어찌 사소한 것이 죽는 것을 비교하는가? 놀리는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듣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아있는 것은 소, 말, 곤충,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는 것을 원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이겠지. 그래서 이를 들어 말한 거지 그대를 놀리려는 뜻이 있었겠는가? 믿지 못하면 10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은 큰 것만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은 안 아프겠는가?
결국은 아픔은 모두 같을 것일세. 더구나 개나 이나 각기 생명을 받아 태어났는데 어찌 하나는 죽음을 싫어하고 좋아하겠는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게. 그래서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이 보고, 작은 것도 큰 것과 똑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붕새와 동일하게 보도록, 그런다면 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일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임과 살생이라고 하는 항목은 결국에는 작든 크든 그 의미는 같다. 이거죠. 그 의미는 역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실함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했으니까 1번에서 주제가 바로 나왔죠. 결국 대상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크든지 작든지 똑같이 보자 이거죠. 말하기 방식 이제 여기에서 잘 보면은요. 혹시 5번처럼 개인적 체험이니까요. 상대방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보고 내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번처럼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서 의견을 갖다 부각시키고 있고. 예제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찾는다고 그랬죠. 상상력은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힘이다. 상상력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일단 이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 대상을 잡았으면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꿀벌이 정교하게 자신의 집을 지어도 서투른 목수에게조차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이제 꿀벌은 저기에도 아무리 근다 하더라도 작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정교한 것은 꿀벌에 더 할 수도 있겠죠. 꿀벌에게는 상상력이 없기 때문이다. 목수는 개집을 짓기도 전에 개집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색으로 칠할 것인지 그러고는 시작해본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인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노동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작용하고 또 목수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진 짓과 조응시켜 나가면서 이와 같이 이제 조응 같은 것들은 결국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살짝 보면은요. 기억번에서 조응시켜 뜻풀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 같은 것들도 이런 데서도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두는 습성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기는 국어 능력이죠. 연애를 할 때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연애할 때도. 이 남자가 결혼하면 얼마나 폭군이 될 것이고 이 여자는 얼마나 대대부대한 아줌마로 변할 것인지. 자, 변변치 못하고 막 절한 상상을 해봐야 된다. 사랑하는 이를 앞에 두고 포탈을 부릴 간 큰 남자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포달을 부릴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함부로 악을 쓰고 덤비다 이거죠. 지극히 신경질적인 나도 연애할 때 한 번도 그녀를 향해서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다. 늘 온화한 낯빛으로 그녀를 향해 몰두해 있었다. 적어도 상상력을 발동시킬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 둘만 있을 때 침이 잔뜩 빨린 말이나 한껏 위선을 떠는 몸짓은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들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늑대 같은 남자를 이 알랑방구 떠는 여우 같은 여자를 사회적 관계 속에 넣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잘해주고 등등등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사회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 사귀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짝을 사귈 때 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귈 때 이런 때는 꼭 이런 것들을 갖다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언뜻 드러나는 객관적인 몸짓과 말투를 근거로 상상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외적인 그 어떤 근거 같은 거. 적어도 나의 결론은 이렇다. 연애를 할 때 결코 둘만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세계에 성큼 발을 들여놓고 그 세계 안에서 엄밀한 잣대로 가늠해 봐야 한다. 이 남자가 코앞에서 잿더리를 두고 야 잿더리 하고 소리칠 남잔지
이 여자는 빠듯한 살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잘난 옷까지 하나에 몇십만 원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들이밀 여잔데 이 절박한 상상력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상력은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점점점점해서 뭐 크게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남녀관계에서 현실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그 어마어마한 뭐 창조력, 창안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 안목이네요. 그죠? 현실적 안목이라고 하는 거, 비판적 안목.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글이 참 좋죠. 자, 핵심 내용에서 개념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었죠. 그러니까 통찰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2번에 있는 단어의 뜻 아주 중요하니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제 계용묵 씨의 이제 구두를 보면서 대상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죠. 뭐 잘 아는 지문일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읽어봐서. 구두 수선을 주었더니 뒤축에다 어지간히 큰 징을 한 게 박아놨다. 그래서 이제 구두쇠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흔히 이제 구두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 그래서 흉에서 빼오리라 했더니 징이래 한동안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수다를 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신었는데 그냥 점잖지 못하게 저벅저벅하고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인 맛에 여겼다. 더욱이 시멘트 포도 포장도로죠. 단단한 바닥에 부딪혀낼 때 음향이랑 정말 질색이었다. 이건 말발굽소리다. 어느 날 그러니까 그 구두에 박힌 징, 구두쇠죠. 그것으로 인한 소리가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거기에서 이거 구두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 특히 구두쇠의 소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초여름이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창경은 곁담을 끼고 이제 내려오라니까 앞에서 걸어가던 20내 젊은 여자가 이상히 또그락거리는 소리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또 주인공을 물색하고 나더니 병암 걸음이 빨라진다. 여기에서 계용묵 씨의 모습을 좀 언뜻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고 아담하고 좀 뭐 소리가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좀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위적 성향을 보였으면은 뭐 그냥 갔겠죠. 근데 생긴 것은 꼭 뭐라고 할까요? 늑대처럼 생겨가지고 부락부락하게 생겨서 또 막 등치도 컸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걸 나는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고 갈 길을 내걷고 있었더니 얼마쯤 가다가 또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 또 얼마 그 거리가 불과 지척임을 알고 가까워진 것을 알고 빨라지는 걸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아주 그냥 치맛귀가 옹이하게 내단다. 이 여자가 치마를 입었죠. 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나의 또그락거리는 구두 소리가 위협하느라고 일부러 걷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심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이제 오해를 받은 거죠. 그러나 이 여자들은 내 소리는 자연이요 인위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 순간 걸음을 빨리 해서 떨어뜨리면서 공포에 안심을 주려고 막 박차를 가했더니 그렇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이 여자를 앞서가면 되겠지 하고 막 했더니 그 여자는 더 겁났던 거죠. 막 뛰어가다시피 했겠죠. 그래가지고 내 구두 소리가 또닥또닥하고 재어지자 빨라지자 이거죠. 홍해에서 여자가 또각또각 높은 뒤축이 어쩔 바 모르고 걸음과 싸우고 분주함이란 있는 말이건 다 내보는 동작이 틀림없어서 석양놀이 퍼지기 시작하는 인적 드문. 그러니까 저녁 때가 다 된 거죠. 아직 이제 해가 완전히 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밤중이 되면 이제 이렇게 무섭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해질 무렵에도 사람이 좀 무서웠던가 보죠. 그런 포장도로 위에서 이 두 음양의 속모르는 싸움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그러나 이 여자 역시 힘을 다하는 용이하게 따라지지 않았다. 한참 내 발뿌리에도 풍진이 일었는데 이 여자는 뚫어진 여권으로 살짝 빠져든다. 다행이었다. 이 여자도 아마 한숨이 나갔을 것이다. 기웃해서 보니 기다랗게 내뚫린 골목으로 이 여자는 휘날리 내닫는다. 저건 나로서는 이 여자가 나를 불량배로 영원히 알고 있으면 서글픈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이제 구두 소리를 보고 조그마한 이 구두 그 박힌 소리였는데요. 이것을 결국 오비락 같은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비락 같은 이제 까나기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래서 괜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는 의심을 떨쳐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더 의심을 사버렸고, 그래서 영원히 해명할 기회조차가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마음에 걸린 거,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글을 갖다 추론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계용목시 이제 생김새, 그다음에 마음 쓰는 상태, 또 그 일어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석양이라고 했으면 저녁 때 일어난 일, 뭐 등등등등 해서 그날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부터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까지 이렇게 글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면은 글을 읽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문제는 이제 1번처럼 유글에 대한 설명하고 나왔죠. 전체적인 설명을 갖다 물은 거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이제 불량배로 오인한 것이라든지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소한 일상의 체험이 서사적으로 사건처럼 나와 있죠. 서사적이라는 것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아니죠. 이것은 감정이죠,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가 딱 그냥 글을 이해하고 나서 예양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주 쉽습니다. 그냥 2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책임 문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급히 서두르면 실패하다 이것도 아니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할 수 있는 아량, 그거에 대한 것도 아니죠. 위급한 상황에도 정신만 차리면 이것도 아니죠. 남이 오해할 만한 행동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 틀리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에 이제 핵심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들은 독해 능력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나 아니면은 그 정답률 같은 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히 문제 푸는 데다 치우치지 말고요. 거기에서 제시문을 얼마만큼이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꼭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기억에 들어있는 나와 그 여자의 의도 알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멋멋을 막 추월해서 막 그 도망가는 거, 이런 거죠, 도피. 도주하고는 다르죠. 도주는 뭐 어떤 범주 같은 건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대한 차이점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지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예시 문제 4번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상물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로 잡혔죠. 아, 여기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딱 잡았으면 의학적으로 만병의 근원으로 신체적 해가 되는 일 자체보다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더 문제이다. 근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스트레스를 겪다 하더라도 망각의 세계로 흘려보내는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세월이 약이다는 속담이 우리에게 참 위안을 준다. 과거 기억이 집착해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 이러한 건망증이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대상이 건망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망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 오히려 선물일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증세도 사실은 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안고 있는 스트레스를 갖다 버리는 길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공리적인 그 이익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담에 멋마치 한 웃음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웃음 주는 것이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 같은 거라든지, 또 어분 아이 3년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웃음을 주는 거가 되겠죠. 또 주부가 손에 물장갑 끼고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 18세기 비평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결혼식 날을 잊고 서재에서 집필하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그렇고. 의학적으로 대충 50대를 전후해서 기억세포의 사멸로 쇠퇴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이순의 나이를 넘다 보면, 이순은 이제 60살이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면 늙는다는 타령과 함께 건망증을 소재로 한 한담, 즉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자, 그런 지우가 하도 잊어버린 일이 많더니 급기야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메모까지 잊어서 못 찾게 되었다 하고 나는 빙글에 웃어줬다. 그냥 여유 있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이고 순리인 것이라고. 잊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일도 하나의 집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건망증을 자연의 이제 순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건망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요, 건망증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이제 지니고,
뭐 우리가 하늘이 준 선물이고 그다음에 또 잊어야만 또 세월이 또 흐르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가 이제 삶의 지혜, 소유와 본능 이런 것들 아니죠. 여기는 결국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면도 많이 잊어버리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다 적게 소유하는 자가 보다 적게 지배당한다. 결국에는 머리에서 많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망증과 관계된 것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해소이고 2번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알겠죠? 이건 막 서두르는 것이죠. 흔히 이제 어떤 그 CF 선전 같은 데서 컵라면 물 부어놓고 기다리다 참다 꺼내서 그냥 베어먹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한다. 어떤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하는 거. 어분아이 3년 찾는다. 바로 그것이고 소문난 장치에 이것은 이제 위양이나 소문만 무성하고 실속이 없는 거. 소경이 개천남을 한다. 이것은 이제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거. 그죠. 3번에 있는 웃음에 내포된 의미도 전체의 주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심은 5번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난 일을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물론 노승과 그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쓰고 난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몸소 저녁을 치워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더운 물을 떠주는 것이었다. 이때 더벅머리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긴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도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데 큰 감동을 한 것이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 100,000마디 좋은 말보다도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 노사의 상을 갖다가 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거에서 훈계다든지 남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해심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았습니다. 핵심 대상으로. 그 잡고 나서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만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덕없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또 꿋꿋하고 고집스럽게 단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이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곳에 넘어지는 그 의미일까? 산은 한겨울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눈에 큰 나무들이 꺾이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 작은 것의 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바티아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굴리 말라를 귀의시킨 것도 부처님의 불가사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길 가는 나그네에 옷을 벗게 만든 것도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스하게 내려주는 햇살이 아니었던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도 무소리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 작은 것들의 사랑과 이해심 같은 것이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큰 역할을 해낸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쪼고 훈련하고 다듬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감싸 안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예시 문제 5로 넘어가 보죠. 예시 문제 이제 5 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이제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내용을 갖다 파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랑의 힘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겠군. 당연하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군. 그렇겠죠.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어.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시련에서는 당연하지만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인 것 같아.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는 낱말에서 시어에 대한 의미들과 아니 그 낱말 사이의 관계니까 여기 있는 거기 핵심적인 대상이 노승과 손길과 학생 이렇게 보면은 노승은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킨 어떠한 방법이고 대상이고 산과 눈과 나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대상에서 이렇게 옳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둬야만 되는. 자, 이제 이상과 같이 예제 문제를 이제 한번 쭉 전부 다 다뤄봤는데요. 그 예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처리 이제 해둬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유제 문제 1번 들어갑니다. 화초에서는 화초로 잘 꾸며진 정원의 길에서 삶의 재미를 들꽃물이 진 길에서 소박하고 따뜻함을 느낀다. 고속도로에서 인간 삶을 느끼고 산골로 꼬부라지는 철로에서 삶의 끈기를 맛본다. 이처럼 길들이 삶의 긍정적인 면을 채색한 화폭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고통과 슬픔이란 삶의 그늘이 져 있다. 한여름 뙤약볕에 소를 몰고 읍내로 가는 길은 너무도 멀고 일손을 마치고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에게는 험한 또 산골짜기 저녁길은 고달픈 언덕길이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일을 찾아가는 젊은이에게는 밟고 갈 신장로가 거칠고 불안하다. 그래서 같이 가기 길들은 그것대로의 삶의 희로애락과 희망과 좌절, 활기와 시리로 각양각색의 삶의 자굴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읽었을 때 대상을 알 수가 있겠네요. 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길의 의미인데 길의 의미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움도 있고 의지도 느낄 수가 있고 고뇌와 고난도 느낄 수가 있고 등등등등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길에 대한 의미. 그래서 길에 대한 의미가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저럴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돌을 깔아 만든 로마 제국 같은 길은 힘의 자국, 설악산 암자로 올라가는 좁은 길은 명상, 잡초에 묻혀버린 오솔길에서 삶의 무상함, 그 다음에 험한 산의 절벽을 따라 새로 난 길은 삶의 의욕, 높은 층계는 삶에 대한 어려움, 눈 덮인 들길에서 고독한 명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들의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온 것들은요, 그냥 전체 의미는 한번 파악하고, 그러니까 길의 의미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파악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저는 마지막 음단에서 보면은 한 사유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서 애절한 노래일 수도 있고, 길이라는 서정시 또 서사시 또 큰 서사시를 느낄 수 있다면 또한 서정시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정시나 서사시 시적인 것 정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죠. 문제에서 위에 그린 설명을 보면 논리적으로 분석한 거 없죠. 이야기체의 서사적인 구조. 서사적인 것은 보통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나와야 됩니다. 서사 구조의 3요소죠. 인사대 없죠. 객관적이고 치밀한 묘사 없습니다. 글쓴이의 구체적인 체험보다는 분석하는 데다가 중심을 뒀죠. 서정적이고 이 감정적인 필치를 구사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다 이거죠. 그것을 찾으면 되겠죠. 삶의 모습을. 그냥 가장 넓은 것은 4번이 되겠죠. 또 기억에 대한 문맥적인 의미로 노래나 시로 바뀌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인간과 삶에 있는 정서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쭉 짜여져 있고요.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 되고, 3번 제시문 3번, 유제 3번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4번처럼 약간 이제 긴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파악을 하면서 이때 4번 지문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죠. 그 어휘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소설문학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